음. 예, 안녕하세요. 최규문입니다. 오늘 소셜 스쿨에 우리 일요일마다 다시 찾아오는 일요일 밤 세라방 11월 과정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도 4번 걸쳐서 저희 교수진 돌아가면서 하나씩 맡아서 할 거고요. 지난주 마감하면서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송윤영 교수님께서 첫 번째 타자로 나서서 지난달에 하셨던 내용이 있거든요. 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 관련해서 이런저런 방법론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또 비즈니스 모델 기법들도 있는데, 지난달에 소개했던 트리즈 기법 이어서 오늘은 린 스타트업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예고해 주셨었거든요. 예, 우리 인원들은 지금 좀 있어야지 좀 모이실 것 같긴 한데요. 뭐 우리끼리라도 수업하면 또 붙을 테니까요. 자, 우리 송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서 맞아주십시오. 예, 네. 일단 그 채팅창에 오늘 강의 자료 PDF 파일은 지금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아, 이거 줌 지금 올리면 나중에 채팅창인가요? 들어온 사람은 못 보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못 보게 됩니다. 예. 카톡에 넣으시면 못 보고요. 줌 채팅창은 아마 이전 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단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예. 그러면은 제가 화면 공유로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님, 예. 저번에 강의하셨던 전략적 입소문도 혹시 강의자를 공유하셨었나요? 다 했을걸요 아마? 그날 제가 왜냐면 저기 일이 있어갖고 강의를 참여를 못해가지고 예. 혹시 그러면 나중에 그럼 저희 교수진 강의 톡방에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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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리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뭐 특허를 쓸 때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트리즈라는 게. 안 풀릴 때, 아이디어가 딱 막혔을 때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뭔가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강의안을 붙여놓고 뒤에다가 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또 발표를 했던 자료를 그냥 뒤에다 파워포인트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이 좀 중요하다는 건 뒤에 가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나중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3가지입니다. 가치 사슬 모형,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린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이 3가지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기업의 업무, 제품 및 서비스의 전달 방법,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모형이다. 모형이라는 것은 뭐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인풋 아웃풋이 있고 그걸 똑같이 적용해서 복대를 해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사업 형태를 얘기할 때 이 모형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면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혁신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는 근데 반복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회성 사업도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이크 켜놓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업들이 일회성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캠페인 뭐 이벤트 같은 거겠죠? 예, 뭐 어떤 프로젝트, 예.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뭐 배를 만드는 거라든가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형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내가 어떤 그 좀 깊이 알아가지고 요소를 다 꼭 필요한 요소가 들어가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모형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관리, 판매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인데, 현재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 이 모델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아시는 얘기니까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치사슬 모형. 이거는 밸류 체인이라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기업의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요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마이클 유진 포터라고 유명한 그 경영학의 대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뭐 파이브 포스 모델이라든가 뭐 기업의 본원적 경쟁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 경쟁력 연구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문위원 비슷하게 국가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분의 그 이야기는 경영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가치사슬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기업의 활동은 크게 본원적 활동, 지원 활동 두 개로 나눕니다. 본원적 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돌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것들이요. 그래서 내부 물류, 제조 및 생산, 외부 물류, 마케팅, 영업, 서비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부 물류는 회사 안에서 흘러가는 물류를 얘기합니다. 창고에 뒀다가 재료를 가져와서 공장에서 만들고 다시 재고로 쌓아놨다가 다시 또 조립을 하고 부품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얘기하고요. 외부 물류는 어, 재료 산지에서 재료를 공급하는 파트너들로부터 재료를 우리가 수급을 받고 배송을 받고 또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에게까지 배달하는, 또 유통하는 그 경로를 다 외부 물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활동은 일반적인 회사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회사 그러면은 뭐 총무부서가 있고 인사부서가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적 자원과 관리, HRD, 또 기술 개발, 구매 조달. 구매 조달은 프로큐어먼트 그래가지고 이런 그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는 거 말고 회사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나눠놓은 걸 보면은 사실은 기술 개발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봐서는 기업이 혁신하려고 그러면 필수적인 영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지원 활동으로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일단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면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림이요. 밑에다가는 본원적 활동을 그려놓고 이런 프로세스로 쭉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고객한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회사 인프라서부터 이런 서포트하는 것들은 다 적용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가치사슬 분석이 한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그 CEO라든가 사업가의 그 활동을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기업들은 그 사업가, 창업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산업 상호 간의 어떤 역동성, 빨리 연결되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기엔 좀 느리고, 관련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사슬 모델만 가지고 현재 가지고는 이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전통적인 가치 시스템이 아니라 혁신적인 가치 시스템. 즉 전통적인 가치 시스템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서 고객 쪽으로 푸시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드니, 냉장고를 만드니까 팔리더라. 새로운 걸 만들어서 밀어내면 다 팔리더라. 과거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푸시가 아니라 고객이 중심이 돼서 끌어당기는 그러한 시스템이 더 맞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적인 가치 시스템에서는요, 풀 시스템으로 고객이 뭘 요구를 하고 그 단계마다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가치 사슬이 이런 식으로 고객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간다. 혁신적인 가치 시스템으로 변화되게 된다. 고객이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뭘 하고 2단계에서는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어떻든 이 가치 사슬 모델은 대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만은 복잡하거나 오늘날 현대적인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은 사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기업의 사업을 설명하는 데 되게 목말라 있었어요. 가치 사슬 모델을 많이 쓰긴 하는데 되게 허전하거든요. 뭐 허접하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목말라 하는데 이제 이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혹시? 이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이게 나오면서 엄청난 히트를 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요. 2010년에 발표한 겁니다. 지금도 또 한 11년 전 알렉스 오스터왈드랑 이브 피그뉴 한 사람은 이런 그 강연자, 저술자, 또 한 사람은 대학 교수고요.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뭐 온톨로지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가 필수 요소가 뭐냐 연구를 해서 나온 게 9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보기 좋게 사용하기 좋게 도식화한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만 생각하는데 이 9가지 요소를 뽑아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구나. 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지만 예. 요 모델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모델은 가치를 중심으로요.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를 제안하는 것 중심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나왔던 그 밸류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치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치 중심으로 이걸 해석을 함으로써 사업 모델을 새롭게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다 그럽니다. 자, 우뇌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센티멘탈해지고 하는 것들은 우뇌의 작용입니다.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뇌의 작용입니다. 근데 좌뇌는 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언어를 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쪽을 관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좌뇌 우뇌 그러면 되게 이 그림이 좀 애매합니다. 어디가 앞일까요? 여기가 앞입니다. 머리 위에서 본 거예요. 이쪽이 우뇌 좌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은 이게 우뇌 이게 좌뇌입니다. 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 좌뇌와 우뇌의 특성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어,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은 이성적입니다. 포캐스팅을 해가지고 언제 뭐가 필요하지, 얼마나 필요하지, 그럼 준비를 뭘 해야지,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지,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이걸 다 따져요.
돈은 얼마나 들어가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생산하는 과정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좌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어떤 그 생산품을 만들어내면은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그럼으로써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 이건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화살표가 딱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원래는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으로 쌍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보수적으로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중심으로 왼쪽은 가치를 생성하는 곳, 오른쪽은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 이거는 생산하는 과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러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이건 뭐 9개를 다 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왼쪽은 가치를 전달하는 거다, 생산하는 거다, 오른쪽은 가치를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치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치를 누구한테 고객한테 전달하는데 그걸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요. 어떤 채널로 전달할 것이냐. 이 채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채널도 있고 비물리적인 채널도 있습니다. 즉 유통하는 유통통로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채널이라 할 수 있고요.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채널이 아니죠. 예, 미디어 채널이 되겠죠. 뭐 SNS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고객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뭐 친구가 된다라든가 오늘날에 와서는요. 예, 그냥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이 감성이 움직여야지 고객이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즉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운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가치에 대한 값어치를 내가 받게 됩니다. 수익이 생기는 거죠. 생산은 이러한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키 액티비티가 뭐냐. 핵심이 되는 활동은 뭐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핵심 자원은 뭐냐. 뭐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뭐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어떤 공장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련된 핵심적인 파트너들은 누구냐.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그 설비를 갖다가 관리해주고 붙여주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은 그거를 배송해주는 물류를 담당하는 파트너들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냐, 코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까지 생각하면 이게 바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치 생산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치는 중간에 들어가고 역시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치 전달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은 한두 번만 그려보시면은 이 요소들을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깝깝합니다. 그림을 몇 번만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고객은 요것도 제가 많이 아시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정장식 교수님이 그 고객에 대한 그 페르소나를 말씀하셨죠. 페르소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객을 생각하기 위해서 고객의 욕구는 어떠하고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가 이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객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 설정을 하고 30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페르소나에 맞춰가지고 어떤 특징이지? 이 사람은 어떤 매체를 보게 되지? 이렇게 점점 이제 파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고객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은 어떤 가치를 고객한테 제안을 할 것이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가 뭐냐. 이제 그거를 생각하게 되죠. 고객들은 뭘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상품은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가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뭐 음악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떤 음원을 만든다. mp3 파일을 만든다. 그게 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물리적 상품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전달하지? 디지털 상품인데 이거 어떻게 서비스를 하지?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고객을 생각하면 고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운해가 작용하는 겁니다. 감성, 마음이 동해야지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그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이냐. 그럼 고객은 어떤 취향을 좋아한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한다. 또 어디서 접하면 좋아한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설득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예. 그다음에 채널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객 관계. 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관계는, 고객과 기업의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비즈니스 관계 아니면 가족 관계예요. 저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비즈니스 관계는 너 100원 내면 내가 100원어치 서비스나 상품을 줄게, 이겁니다. 거기에 가감되는 게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가족 관계는 당신이 100원을 내더라도 나는 1000원어치 줄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가족이니까 당신이 손해를 봐서는 안 돼. 만약에 만약에 그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뭘 달라 그러면, 너 공부했어? 공부 얼마큼 했어? 1000원어치 했어? 그래, 너 용돈 1000원 줄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건 비즈니스 관계고, 하트와 하트, 마음과 마음이 닿았을 때 그게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드가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위하느냐, 아니면 내가 절대 손해를 안 봐, 나는 고객이 주는 것만큼 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브랜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든 고객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수익원이 나오게 됩니다. 레비뉴가요. 고객은 이거 정말 좋다 느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가치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가 드렸던 원가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면 훨씬 더 큰 보상을 해줘요. 두말하지 않고 사줍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원가를 드렸더라도 고객이 봐서는 이거는 그 원가의 10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죠. 고객이,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면 이 수익원, 레비뉴 스트림을 갖다가 강하게 해서 고객이 얼마든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를 부여해주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쪽에 들어가면 핵심 자원, 인적 자원, 뭐 물리적 자원, 지식 자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허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핵심 활동, 조직이 수행에 대한 일, 그다음에 뭐 생산하는 거라든가 개발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자인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파트너십,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비용 구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 뭐 고정비, 그다음에 변동비라든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일반 생산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가 계산을 하는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원가를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다고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보면은 다 까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세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원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남겨야지 이게 가능하냐,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왜? 이 부분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느끼는 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쪽은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든 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밸류 프로포지션, 그다음에 고객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다 만들어 볼게요. 초동생이 있는 가정이 많은,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많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둔 부부가 많은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내가 빵집을 합니다. 그럼 그 빵집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이거죠. 그냥 빵을 만들어서 파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를 모델화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고객들은 누굽니까? 내가 빵집을 하면 고객이요. 누가 고객이 되죠? 자, 동네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매자와 사용자는 좀 나뉩니다. 구매자는 부부나 특히 아내가, 어머니가 구매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누구냐? 먹는 사람. 물론 부모님들도 드시지만은 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초동생 자녀들이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다. 구매자와 사용자가. 예. 그러면 돈을 지불하는 부부,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이걸 사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빵을.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맛있는 빵. 빵은 기본이 맛있어야 돼요. 맛이 없으면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맛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건강한 빵, 또 믿을 수 있는 빵. 이 집에서는 진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건강에 좋은 빵이야. 마음 놓고 이 집 거를 사도 괜찮아. 그런데 가격은 터무니없이 받지도 않고 아주 정직하게 받는 것 같아.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빵집이 줄 수 있는 가치란 얘기죠. 그럼 이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채널은 그냥 걸어서 빵을 배달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빵 가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빵이 이런 빵이라는 가치를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입간판이나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입간판이나 진열장, 진열장에 빵을 맛있는 빵들을 딱 진열해 놓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시간마다 맞춰가지고 빵이 구워져 나올 때 그 냄새, ASMR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요. 그다음에 SNS,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과 어떤 관계냐?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관계. 그럼으로써 단골이 늘어나는 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면 신뢰를 쌓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가 좀 비싸다거나 다른 경쟁 업체가 있다 그래도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집 빵은 싸요. 박리담회합니다. 딴 데 단팥빵이 하나에 1,000원이라 2,000원이라 그러면 우리 집은 2,000원에 2개 1,000원입니다. 반값이에요. 그러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는 경쟁 업체가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면 여지없이 허물어집니다. 그거는 무슨 관계냐? 그냥 비즈니스 관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운해입니다. 운해. 그 사람의 마음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은 우리한테 돈을 지불하는데 어떤 돈을 지불하냐? 빵과 과자를 판매하거나 케이크를 주문해서 판매하거나 혹은 커피나 차 같은 것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건강한 빵, 믿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원이 뭐냐? 일단은 빵과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의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빵을 만드는 법이요. 그다음에 이 빵을 만드는 실제 전문가들, 제빵사들, 뭐 인력이라는 것은 이 시장 규모에 맞춰서 뭐 4명이면 4명 뭐 이 정도를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믿을 만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웰빙 재료를 써야 된다는 거죠. 비싸더라도. 그럼 이런 것들이 키 리소스가 되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하냐? 빵과 과자, 케이크를 만드는 거죠. 타도 만들고 또 SNS에 홍보하고
새로운 빵을 개발하고 고객들한테 시식을 시키고 고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빵을 또 만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빵들을. 이런 활동들이 키 액티비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파트너들, 이 파트너들은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 밀가루, 설탕 등 제과 제빵 재료 공급업자, 커피나 차를 공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SNS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 이게 홍박이라는데요. 예. 뭐 이런 채널들이 다 파트너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 네트워크, 새로운 빵 기술을 접목하고 공유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은 건물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마케팅 비용, 뭐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사업 모델을 캔버스에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만드실 때 여기가 알쏭달쏭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사업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경쟁업체의 강점, 특징 이런 것들을 내가 쉽게 비교를 해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캔버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사업에다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려보시면은 내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막 혼란스러울 때 한번 해보시면은 뭐가 문제로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강점은 뭐냐? 사업 모델을 말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갖다 시각화시켰다는 겁니다.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점이고요. 가치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전혀 다른 차원들, 채널, 파트너, 고객을 한꺼번에 하나의 그림에다 이렇게 묶어준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사업을 얘기할 때 소통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제가 하는 사업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뭘 통해서 전달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은 저희들한테 어떤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재료를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된 파트너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설명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는 뭐냐? 이거는 기업 위주로 돼 있어서 비영리단체에는 부족하다. 적합하지가 않다. 소셜 밸류를 얘기하는 것들. 그것을 얘기한 여기 수익을 얻는 데지.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다.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미션, 목적, 비전 이게 사실은 브랜드를 처음 만들 때 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불변하는 요소인데 그것이 배제가 된 겁니다. 결국은 그게 없이 내 아이덴티티가 없이 그냥 사업 모델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쟁이나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내 얘기예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니까 어떻게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 채널 뭐 이런 것처럼 항목들이 어떤 항목은 너무 브로드하고 어떤 항목은 너무 세세해가지고 이 레벨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할 때.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했어요. 그래요. So what?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방법이 여기나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와서 제가 책을 몇 권 보여드리면은 이 책을 썼던 사람들이 뭐 요즘 와가지고 이 밸류 디자인하고 밸류 프로포지션 디자인 그래가지고 밸류를 만드는 법 그래가지고 how to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잡해요. 점점 갈수록 복잡해져요.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답답한 면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린스타터 모델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물론 창업하는 사업,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적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타트업이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진행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린 스타트업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린이라는 것은 군살 없는, 기름기가 없는, 낭비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딱, 그러니까 몸으로만 하면 뭐 이런 살찌지 않고 싹 날씬해가지고 필요한 근육만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린 사고방식, 린 띵킹 그러면은 낭비를 줄이는 접근 방법입니다. 유명한 게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 방식인 린 생산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 과정 중에 낭비 요소, 노동력, 리드타임, 재고량, 롯 사이즈 등을 제거한 혁신적인 생산 방식인데요. 자, 요 혁신적인 생산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이걸 보여드리겠지만은 유튜브 링크를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식이냐면요. 얘네들은 자, 잠깐만요. 제가 그냥 새 슬라이드를 하나 써가지고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이 있어가지고 이 공정들을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공정들이 가는데 공정이 갈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공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부품, 서브 시스템 이런 재료들의 인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재고가 있어야 돼요. 재고를 보통 창고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공정이 흘러갈 때마다 창고에서 꺼내와서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부품 수만 해도 한 1억 개가 된다 그래요, 종류가. 그 많은 종류의 부품들을 다 재고를 안고 가려고 그러면은 재고량도 엄청납니다. 보관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걸 관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고가 없으면 또 창고에서 가져와야 되고 이거를 일일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에서는 어떻게 했냐? 재고를 없앴어요. 자동차 생산하는데 재고를 없앴어요. 부품 재고도 없어요.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바퀴랑 핸들이 필요해요. 창고에서 꺼내오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요 라인에서 조립이 할 때 정도 되면은 조립할 만한 양, 로트 사이즈라 그러죠, 보통. 뭐 100개 분량, 그러면 100개 분량 정도만 그때 딱 가져와서 공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just in time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도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요게 부품이 이 재고 여기서 생산할 만한 것들이 재료가 떨어질만 하면은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딱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 하청업체에 또 신호가 가요. 그럼 하청업체에서 또 거기 맞춰가지고 그 분량만큼 또 가져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는 부품을 많이 사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관할 탱크도 필요가 없어요. 보관을 관리할 인력도 필요가 없어요.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건 다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청업체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만든 게 이 토요타의 생산 방식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원가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원가 경쟁력이요. 쓸데없는 데 돈이 안 나가니까. 그리고 만들다가 문제가 생기면 라인을 딱 스톱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 품질도 굉장히 높이고, 그런 생산 방식을 토요타의 생산 방식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재고량, 롯 사이즈, 뭐 이 롯 사이즈가 만약에 100대 분량이다 그러면 100대 분량 한 대를 조립하는데도 100대를 갖다가 옆에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제거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이제 방식을 따가지고 린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좀 만들었는데요.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스타트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물론 토요타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건데요. 토요타 방식에 이 린 사고 방식을 적용한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이 토요타 방식이 성공을 했냐? 물론 성공도 했지만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가지고 나갔다가 얘네들이 처음엔 잘했어요. 잘했는데 점점 가속화시키니까는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자, 보다 많이 생산을 하자, 단위 시간당 많이 생산을 하면은 비용이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니까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동차에 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것들이요. 그게 나와가지고 뭐 사람이 미국 시장에서 사람이 토요타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혀지는 거예요. 이게 간격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안 밝혀지면서 사람이 죽는 사고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토요타가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다 리콜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손해를 보는데요. 다 고치죠. 나중에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어떤 게 100%다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린 스타트업 사고 방식은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식인데, 뭐 린 스타트업 혹은 린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타트업이 시간, 규모, 과정의 낭비를 줄이는 건 똑같아요. 빠른 실행을 강조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다양한 시장 과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기민하게 테스트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수시로 받아 진화하는 방식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제가 지금 이거 좀 읽어드렸는데 그게 뭐야? 무슨 뜻이야? 네, 뒤에 다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프로토타입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배포,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디플로이먼트는 군대로 말하면 그대로 전개하는 거잖아요. 제품을 갖다가 고객이랑 만나게 해주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 고객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여 완성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에릭 리스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블로그에서 이 얘기를 꾸준히 썼어요. 그러면서 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이게 보시면은 이 택이 있는데 이 택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블로그를 쓰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따라하고 보고 그러면서 책 언제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블로그가 책으로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이 린 스타트업 방법에 대해서 책을 여러 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라는 게 자, 이런 방법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업 아이디어가.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빨리 빌드하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할게요. 소프트웨어요. 야, 우리 고객들한테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 이거 견적을 어떻게 알아보고 싼 데다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보통 어떻게 하세요? 자동차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스 나거나 그러시면 카센터 가잖아요. 그냥 아는 데 가가지고 고치고 그러는데
야, 그거 말고 그냥 사진을 딱 찍으면 누가 견적을 여러 군데서 견적을 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빨리 코딩을 합니다. 어떤 코딩을 하냐? 서비스를 코딩하는데 사고 난 차의 사진을 업로드 시키고 사람들이 가게를 하는 사람, 카센터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 밑에다 댓글로 견적을 써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듭니다. 근데 되게 엉성하죠. 중요한 건 뭐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기능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거 하나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자, 그 올릴 때 전제는 뭐냐? 사람들은, 고객들은, 자동차가 고장난 고객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빨리 올려서 견적을 받는 걸 좋아한다. 가정입니다.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 의해서 서비스를, 그 기능을 만든 겁니다. 여기 지금 코드라 그러죠? 결과는 뭡니까? 코딩을 한 거니까 코드가 남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써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능은 하나도 없네요. 너무 불편해요.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견적받는 건 진짜 굿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정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 가정을 맞았구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기능은 필요하다는 얘기로구나. 확인하고 고객들이 나온 피드백 중에서 이런 부분이 근데 지금 이게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이거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객들은 사진을 찍어서 견적을 받는 거 외에 업체들의 정보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업체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또 붙여야 되겠구나. 이것도 또 가설입니다. 그런 가설이 하나 나가고 두 개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면서 그 데이터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 고객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생각했는데 틀렸네. 아, 이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점점 완전한 상품으로 돼가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원을 계속 그리는 거. 이 린 스타트업 책에 보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혁신하는 과정, 이 린 스타트업의 방법은 바로 이 원을 계속 그리는 과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빨리 만들어가지고 고객 의견 듣고 빨리 고치자. 만들어 봤는데 빨리 만들어서 봤는데 고객들이 그건 아니에요. 이거 뭐 불편해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러면 빨리 접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창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몇십 페이지짜리를 만듭니다. 수합 분석도 하고 참시 분석도 하고 별별 분석을 다 해가지고 붙입니다. 마케팅 계획까지 다 붙여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이에요.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시장에 갖고 나가요. 그런데 그 제품은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태까지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숲으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왔어요. 창업계획서를 써라. 사업계획서를 써라. 근데 그게 엄청난 낭비라는 겁니다. 린이라는 건 뭐예요? 낭비를 줄이자는 얘기잖아요. 불필요한 걸 빼자는 얘기예요. 창업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왜 쓰냐 이거예요. 그 쓰는 동안에 다 시장 환경도 다 바뀌고 고객 생각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경쟁업체가 막 튀어 들어오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창업계획서 쓴다고 잘 만든다고 100페이지짜리 2, 3개월에 걸려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린 스타트업은. 핵심적인 거 뽑아가지고 고객한테 물어보고 계속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think big, 크게 생각하고 start small, 작게 시작하자. 그리고 빨리 스케일이라는 것은
성장시키다는 거예요. 확대시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씩 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걸 합치고 아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 할만하겠다. 그러면 투자를 받아가지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업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객한테 확인이 안 되면, 검증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의 저거를. 그래서 고객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러닝, 배움이 이 린 스타트업이 시작이다. 중요한 기능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빨리 만들어서 고객의 의견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혁신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가정, 마켓 어썸션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호빵을 만들어요. 호빵을 만드는데 호빵 상품이에요. 고객은 흰 호빵을 좋아한다. 이게 가설인데, 아니, 그렇게 가설을 안 하고 여태까지 흰 호빵만 팔어. 고객은 보라색 호빵을 좋아한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보라색 호빵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생산 라인까지 만들어 놓고 설비까지 만들어 놓고 다 생산하고 나서 보라색 찐빵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가정이 맞는지 틀린지 고객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보라색 찐빵을 가져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가져서 이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찐빵 사진에다 보라색 칠해 가지고 이런 찐빵 팔면 사시겠어요? 물어보면 된다 이거예요. 인터뷰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틀렸으면 이런 빵을 어떻게 사요? 사람들이 그러면 보라색 찐빵을 좋아한다는 가정은 틀렸어. 어썸션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정한 걸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래피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3D 프린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포해라.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또 보여줘라 이거예요. 컨티뉴어스하게 디플로이먼트. 그래서 반응받으면 또 고치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서 버전업이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린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은 뭡니까? 애자일이라는 것은 기민한 거예요. 민감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고객 반응 들었어? 언제 들어온대? 저 설문지 보냈어요. 예,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객한테 보여주고 왜 그래요? 이게 엉망이네요. 이런 걸 누가 사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빨리 이렇게 고쳐볼게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빨리 고쳐서 보여줍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전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핵심 기능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러냐?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라 그래요. 고객 개발이라 그래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상당히 한국식 생각으로는 말이 좀 안 돼요. 고객 개발이 뭐야? 고객을 만든다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디벨롭먼트 with 커스터머 혹은 디벨롭먼트 오리엔티드 커스터머, 고객 중심으로 만든다, 고객과 함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고객한테 물어보면서 고객이 팬이 되는 거예요. 그 제품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제 나와요? 그거 이렇게 좀 좋아졌네요. 야 이것도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같이 만드니까 고객들이 봐서는 이거는 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아까 핵심적인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빨리 빌드업 했잖아요. 래피드 프로토타입을 만들잖아요. 그때 구현하는 그 제품을 뭐라 그러느냐? 최소 기능 제품이라 그래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 그래요.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 기능만 만드는 겁니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발 제품 중에서 최소한의 기능. 이게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요 기능만은 꼭 남아 있을 거야.
고객들이 요것만은 최소한 요것만은 꼭 필요로 할 거예요. 하는 그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린 사고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 기능을 만들고 MVP를 만들어 가지고 MVP를 보여주고 아 좋습니다. 그럼 거기다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고객의 불만 사항을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붙이고 이렇게 해서 더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얘기죠.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방법 중에 워터폴 모형이 있어요. 폭포수 형태가요. 폭포수 형태는 모든 걸 준비를 해가지고 동시에 다 단계별로 해서 코팅을 하고 모든 단계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상품화하는 이 단계를 단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단계에는 모든 걸 다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스타트업에 어울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최소 존속 제품, 최소 기능 제품 그러면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아포스라는 세계 최대의 신발 가게 있어요. 온라인 신발 가게요. 아마존이 1조 2천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다포스를 창업한 토니 세이가 창업을 할 때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온라인에서 신발을 사? 자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신발을 사? 그걸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생각도 안 했는데 통신 판매를 미국에는 통신 판매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통신 판매 카탈로그를 가지고 옷을 사거나 이런 거 신발도 사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소식을 들어요. 근데 토니 세이가 정말 그래? 사람들이 이걸 살까? 그러면 내가 쇼핑몰로 신발을 갖다 놓고 팔아보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쇼핑몰을 개발을 하잖아요. 구축하잖아요. 토니 세이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게시판 같은 데다가 뭘 갖다 놨냐?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사진 찍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올려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 신발을 이렇게 보여주고 팔면은 하시겠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냥. 안 만들고 옆 가게 가가지고 오프라인 신발 가게가 사진 찍어 가져와서 그냥 올린 거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MVP예요. 신발을 보여주면은 신발 쇼핑몰에서 신발을 보여준다. 그럼 고객이 산다. 가정이죠. 고객은 좋아할까? 근데 고객들이 어 이렇게 해주면 저 신발 살 것 같아요. 이 신발 좋은데요? 여러 신발 비교할 수도 있고 의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럼 만들면 되겠구나. 빨리 만드는 거예요. 또 그 기능만. 또 그럼 업데이트하고. 자 페이스북 아시잖아요. 페이스북은 처음에 뭘 했어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인맥 관리 시스템 아니잖아요. 하버드대에서 여학생들 얼굴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더 아름다운가 비교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막 몰립니다.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 외부에 있는 학생들도 막 몰려가지고 하버드대 서버가 다운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커버그는 그 학교 학칙으로 제재를 받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주커버그가 왜 그 짓을 했습니까? 정말 어떤 여학생이 예쁜지 알아보려고 그걸 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런 정보를 주면 과연 반응을 할까? 그런 걸 좋아할까? MVP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괜찮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게 반응이 나빴다 그럼 페이스북 개발 안 했을 거예요. 카카오톡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단순 메시지 기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만 가지가 다 붙잖아요. 마케팅 도구로도 사용되고. 처음에 MVP를 뭐로 할 거냐? 시장에서 받아들일 거냐?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동차 기스난 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서비스라는 카닥이라는 자동차 닥터라는 그 앱입니다. 사진으로 업로드하고 자동차 수리하는 업체들이 견적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 사진 업로드해서 모바일 앱, 이거는 그냥 웹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앱을 만든 게 아니라 앱을 그 본격적으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그렇고요. 그 무조건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그 웹페이지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카닥은. 뭐 이런 방법들이 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핵심 기능, 서비스가 뭐냐? 그걸 고객한테 검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MVP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핵심 기능만 가지고 해야 되고 쓸데없는 건 쫙 빼자 이거예요.
이거 로그인도 안 되는데요. 뭐도 안 되는데 불필요한 건 나중에 붙이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로그인 같은 거.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완제품일 필요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개발자가 없어도 돼요. 아까 자포스 같은 경우에는 신발 사진만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개발자 없어도 검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회의를 연락에 하는 것보다는 고객한테 물어보고 고객한테 검증을 받는 게 100배나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책상 머리에서 연필만 굴리면서 생각하지 말고 필드로 나가라는 겁니다. 고객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MVP를 개발을 하고 빨리 개발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출시를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측정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우죠. 학습을 하고 다시 아이디어를 추정해가지고 즉 아이디어라는 건 가정입니다. 가정을 추정해가지고 MVP를 또 개발하고 다른 버전의 MVP를 개발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던가. 자, 이렇게 린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린 스타트업은 보통 이런 스테이지를 갖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프로블럼 솔루션 핏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가치가 있는 거냐,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문제 자체가. 가치 없는 문제를 갖고 시작한다면 고객들은 반응도 안 할 거고 그거는 처음부터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반응이 뜨거워요. 그러면 잘 짚었구나.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마켓 핏입니다. 시장의 적합성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긴 시작하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이걸 해결해도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아서 나한테 돈이 안 돼. 경제성이 없어. 그럼 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열렬하지가 않아요. 그냥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시장 적합성을 따져보니까 이거 괜찮다고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는 스케일을 해야 돼요. 스케일업을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돼요. 즉, 이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요. 처음부터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보여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접근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매일 한 1000여 명씩 들어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빨리 치고 나가면 우리가 시장에서 선점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개발하는데 현재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1단계로 1억만 먼저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린 스타트업 캔버스를 비교를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었던 이러한 요소들은 제거를 하고 핵심 활동, 자원, 고객 관계, 핵심 파트너십 이런 거 주로 활동, 자원, 파트너십 보니까 주로 생산하는 쪽입니다. 고객 관계도 하나 있긴 있는데 이런 요소가 추가됩니다.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솔루션이 뭐냐? 핵심 지표, 키 매트릭스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우리가 목표가 뭔지 따지기 위해서는 계량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유리한, unfair한, 경쟁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요소가 뭐냐? 이러한 것들을 추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 린 스타트업 캔버스입니다. 왼쪽은 프로덕트고 오른쪽은 시장입니다. 프로덕트, 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똑같습니다. 근데 고객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거 너무 많이 나열하면 분산되니까 3개만 같은 계통으로 3개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지? 이거는 모르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이건 고객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중에.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이걸 해결하고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유니크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냐?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밸류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이걸 어떤 채널로 전달할 거냐? 이 코스트와 레비뉴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할 때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어떻게 측정할까요? 뭘 가지고 측정할까요? 뭐 방문자 수 가지고 측정할까요? 우리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은 숫자 가지고 측정할까요? 앱 사용 숫자 혹은 사람들의 그 회원가입 숫자 가지고 측정할까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린 스타트업 캔버스를 사용할 때는 시간을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린이라는 게 쓸데없는 거 버리라 그랬잖아요. 모르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처음에 작성할 때 15분 안에 작성하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만 쓰라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쓰라는 거예요. 일부 요소가 빈칸이어도 된다. 빈칸이라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직 불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작성해라. 너무 어렵게 작성하지 마라. 줄이는 거, 단순화가 더 어려운 거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예상해서 혹은 과거로 쓰지 말고 현재를 기준으로 써라. 그리고 이거는 고객군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실버 계층으로 한 얘기랑 똑같은 제품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인데 가치가 달라져요. 제가 최근에 어, 그 범블벅인가 그 저기 뭐죠 그 경매하는데 예. 저 소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크라우드 소싱 저기 크라우드 펀딩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제품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에 이렇게 지도를 보고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자석으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뭐 목포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는 그러면 목포의 눈물 뭐 이런 것처럼요.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디 가면은 뭐가 특산물이 뭐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용 지리 공부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그걸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실버 계층 70세 이상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머리를 자꾸 쓰라는 거예요. 과거 기억을. 실버 계층은 이 가치는 뭐냐면 치매를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이 써도 돼요. 초등학생들이. 그건 지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애들 보고 치매 예방용으로 이거 쓰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내용에 대한 뭘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그냥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이런 순서로 쓰시면 됩니다. 문제, 요 대안은 뭐냐면은 현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 설명들을 보시면은 여기 설명은 제가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수백 장의 사업 계획서, 수십 장의 PPT를 만들어 가지고 저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데이터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진 가지고 웹페이지에다가 모바일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포토 사진 보여주면서 이러면 사시겠어요? 사시겠으면은 오케이. 안 사시겠으면 X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한 500명이 얘기했는데 400명이 이래도 사겠다 그래요. 이거 괜찮네. 온라인에서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로구나. 저래 이제 맞았어. 그럼 거기다가 이제 다른 걸 또 붙이거나 실제 개발을 빨리 하는 거예요. 또 핵심만. 그런 이 프로토타입과 이 캔버스 한 장짜리 린 스타트업 캔버스를 그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 계획서 수백 장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반응이 데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업은 그래서 이런 요소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장점은 경쟁 우위는 이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한 장 가지고. 자, 이건 월드 비전에 대한 이게 어린 아이들을 막 돕고 그러는 그 NGO인 월드 비전에 대한 린스톱 캔버스의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 그럴 때 여기는 뭐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수혜자 이게 다 달라요. 그 사람들마다
대상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요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 UVP를 갖다가 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배달의 민족은 1등 배달 음식 주문액, 번개장터는 중고 1등 번개장터, 뭐 카닥 자동차 외장 수리 전문 견적 서비스. 그 사업의 핵심 요소를 그냥 딱 그렇게 갖추라는 얘기죠. 그걸 전해주면. 예. 요거는 아까 말한 카닥 서비스에 대한 린 스타트업입니다. 요거는 요 링크가 있어요. 린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와 케이스 스터디를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해놨으니까 이걸 좀 보시면은 참고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학생들한테 내주는 문제입니다. 식당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바닷속 깊이 한 12m 속에 있는 리조트 안에 있는 바닷속 식당입니다. 물고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데고요. 여기는 껌껌해요. 불이 다 꺼진 겁니다. 여기 일하는 분들은 다 장애인들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앞에 들어갈 때도 앞 사람이 등을 잡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이닝 인더 다크라는 그런 식당인데, 자, 이 식당에 대한 뭐 비즈니스 모델 혹은 린 스타트업 모델의 캔버스를 한번 그려봐라. 여기에 가치는 뭐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해보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거든요. 요건 디너 인더 스카이라 그래가지고 하늘 위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업입니다. 이건. 이 식당은 처음에 벨기에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랑 그 운동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식당 하는 사람이랑.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 하늘 위의 식당이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에요. 이게 한 50m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늘 위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매뉴얼화 해가지고 모든 턴키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디너 인 더 스카이가 뭐 유럽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저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렇게 생기게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어떻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린 스타트업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냥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 이게 쭉 지나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업성을 볼 때 제품 시장 적합성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랬을 때 이 쇼온 얼리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정성적 평가입니다. 정량적 평가는 아닌데 이게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 나쁜 시장이다 이거 판단 어떻게 하냐 이건요. 이거는 이제 쇼온 얼리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데 투자자로도 활동하고 이름들이 꼭 나오는데 드롭박스 같은 데도 투자하고 뭐 그랬는데 이거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 이상 이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서비스를 안 한다 그러면은 1번 무지무지하게 실망할 것 같다. 실망한다. 약간 실망한다.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지무지 실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40%가 넘으면 시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40%가 안 된다. 그럼 깨끗하게 그 사업은 접으라는 얘기예요. 끌지 말고. 이게 쇼온 얼리 테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CEO도 하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자기 경험으로 만든 룰인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합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요 40%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시장에 과연 이게 먹히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요. 무지 실망할 것 같다는 사람이 40%가 넘으면 그 사업은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0%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거 안 하냐, 왜 그 서비스 런칭 안 하냐 전에 얘기해 놓고서 그거 기다리고 있다, 빨리 좀 해라. 그렇게 조르는 사람들이 40%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네, 요게 40%가 넘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이 사람이
무슨 저기 뭐야 아주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상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40%가 분기점이더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우리 마케팅 자동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AARR 매트릭스 같은 거, 퍼널 다이아그램이요. 이게 넘어갈 때 단계가 넘어갈 때 이 40%라는 것은 재방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재방문한 사람 40%가 되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사업이 이건 좀 쇼핑몰이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40% 정도는 액티베이션하고 리텐션 다시 방문하는 사람이 40%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 유지율이 40%가 넘으면 초기 견인 인력을 확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 끌고 갈 수가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40%가 넘지 않다 그러면은 끌고 갈 인력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마케팅 홍보 비용으로 돈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좀 그래서 이런 고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요.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 9가지 사실은 린 스타트업의 그 과정, 그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제가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 키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이거 공유 중지할게요. 방향이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다른 분은요? 목이 아프게 1시간을 떠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자, 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옛날에는 방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쓰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방향이 틀리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게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니까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배웠어요. 방향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방향이 잘못돼서 인생 망친다. 대학 가야 되고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틀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맞는 방향인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한 다른 방향을 정하기 위한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누가 감히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태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한번 찔러보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바꾸는 거예요. 길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게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 나온 겁니다. 해보고 안 되면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냥 질질 끌지 말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방향만 가지고 나가다가는 망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우리는 속도를 갖고 있으면. 속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건 마케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도를 키우느냐. 마케팅 자동화 속도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마케팅 프로세스에.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쓰거나 툴을 쓰는 거 속도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빨리빨리.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20분을 장장 넘겨서 거의, 예, 거의 100분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80분을. 시간 많이 끌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뭐, 우리야 뭐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상세하게 해주시면 더 좋긴 하죠. 뭐, 더,
그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저도 늘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도 저게 왠지 경영학 책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쉽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요약본 보는 정도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또 오늘 쭉 한번 그 흐름을 짚어주시니까 많이 좀 그 본질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책 한번 사서 봐야 되겠네. 그 토요타 쪽 아까 그 누가 그 영상 링크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에 그 LL이 두 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해도 안 되길래 보니까 그게 예, 예. LI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뭐 예. 제가 잘못 옮겼나 보네. 제가 아니요 뭐 저기 표시상으로는 그 구분이 안 돼요. L인지 I인지 소문자 L인지 대문자 I인지. 그래서 제가 두 개 조합해 보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거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KBS에 무슨 그 다큐멘터리 같던데요? 방송 예, 예. 좀 오래된 맞죠? 건데. 예. 예. 오케이. 그럼 제가 제대로 찾은 게 맞고요. 카톡방이랑 채팅방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그 도요타 쪽 공부하실 분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질문이나 뭐 부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그 이 운영 방식을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좀 봐야 되는 그런 거라서 9시 그 일요일 9시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기존처럼 월 회비 2만 원으로 4번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뭐 개인 사정이 어쨌든 간에 뒤늦게 영상 녹화본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예, 아예 안 들어오신 분들 회비 안 내고 참여하신 거냐 편별로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5,000원. 그리고 만약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직접 못 보고 저기 그 영상 녹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추가 10,000원. 그래서 무조건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야지 좀 이제 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용을 정책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시간 맞춰서 가급적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다른 교수진 분들도 이렇게 함께 그 뭐죠 통장을 좀 서로 투명하게 나누기로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개인 이름으로 돼 있던 통장 대신에 저희 그 소셜스쿨 쪽 물론 이제 제 이름으로 돼 있긴 한데 그 모임 통장을 하나 카카오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입출금 내역을 볼 수 있도록 그 통장 그 구조를 그 모임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공지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번 달 회비부터 납부는 카카오 통장으로 좀 대체해서 넣어주십시오. 혹시 미리 넣으신 분들은 우리 저기 최강록 교수님 미리 넣으셨던데요. 제가 2만 원 그 뭐죠? 반송해 드릴 테니까요. 카카오로 2만 원 다시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 한번 통장 번호라도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미리 안내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 다음 주 우리 정약식 교수님 담당인데 예고 한번 해주시죠. 네, 다음 주 저기 진행할 거는 네이버 키워드 대량 등록 관련된 거. 키워드 대량 등록? 예, 예, 예. 그러니까 음. 뭐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 같으면은 키워드를 등록하는 게 괜찮은데 100개만 넘어가도 그거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키워드 등록 캠페인 구분하고 그룹 구분하고 키워드 등록하고 키워드별로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URL까지 등록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뭐 솔루션이나 툴을 쓰는 건가요? 아니요, 네이버에 있는 그냥 키워드 마스터 안에 있는 키워드 관리자 도구를 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네이버 키워드 관리자 도구는 누구나 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네이버 광고를 집행하면 한번 만들어 놓고 손이 잘 못 대는 이유가 그거를 만질 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자료 정리,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직접 한 1,500개 정도를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저기 오늘하고 어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데 똑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사실 소비자들한테 되게 반응 있는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진 부분은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 시간 한 2, 30분만 해줘도 여러분들 사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아, 이건 재밌겠다. 그런 게 더 땡기는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뭐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는 네. 쪽으로 주제 뭐 다음 주에 사진을 턴해도 할까요? 상관없어요. 사진으로 하죠. 네이버는 나중에 하고. 예, 사진, 우리끼리 정하는 건데 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 다음 주에 스마트폰 찍는 걸 가지고 한 번에 다 네. 하지 않더라도 예. 일단 스마트폰 찍는 걸 갖고 그러면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예.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볼 텐데 예.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컨텐츠용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예. 거를 한번 아, 그게 훨씬 땡깁니다. 지금 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린스타터 네. 방법이에요. 그렇지.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할 거라는 가정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실전 팁이 중요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또 워낙 또 이게 전문가시니까 또 괜찮은 그 테마를 좀 우리가 오랜만에 좀 신선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 저희 과정에 같이 들었으면 더 좋겠다 싶은 분 계시면 이게 비싼 비용이 아니니까 예, 가능하면 한 분 정도씩만 예, 좀 추천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10명은 넘게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듣는 맛이 좀 생기잖아요. 저도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동안 오셨던 분들 좀 짚어가지고 더 좀 손잡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송 교수님 거의 막 플러스로 20분이나 추가를 해주셨는데 감사의 인사 박수로 드리면서 오늘 헤어지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뵐게요. 예, 예,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송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